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오늘 2018년 새해 첫 출근 날인데 날씨는 영하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날, 자연은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세 초기만 하더라도 자연적 질서는 신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사상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의 질서는 따르고 순종하는 존재이지 극복의 대상은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하지만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다가는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순응과 이용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텐데요. 오늘 새해 첫날도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보통은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는 두 분입니다만 오늘은 2018년 새해 첫 방송 화요일인데요. 악착같이 두 분이 또 나오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참 저희는 고마워요.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두 분 나와 계시죠?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출발, 새아침, 새해 첫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종근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YTN 청취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서영호 소장입니다. 예, 자, 두 분 다 올해가 무술년이니까 이 무술을 또 잘 익히실 수 있는. 네, 아재 개그를 또.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참. 그리고 제가 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부에서 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2014년 아시안게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최룡해, 왜 김양건 이런 사람들이 내려왔었죠. 근데 이따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면담이 불발이 됐는데, 그거는 북한의 그 대표단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거절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 이거 들어야 되는데 새해 첫 방송이니까 2018년에 꼭 듣고 싶은 뉴스 하나씩 꼽아보죠. 이종훈 실장님. 네, 2018년 뉴스입니다. 기업들이요, 앞다퉈서 인재 영입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업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답니다. 라는 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 이번 생애는 망했다라고 정말 절박하게 울부짖는 그런 청년들이 사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 전광판이 아마도 오래전부터 빨간불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인데요. 올해는 무조건 일자리 창출하시길 진짜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이게 청년 실업률이 계속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 로또 사고, 연금 복권 사고,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그런 젊은이들 많아요. 이게 그만큼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젊은 사람들 꼭 희망을 좀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소장님. 네, 먹고 사는 만큼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새해에 스케일이 다르죠. 예,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북한 선수단을 이끌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권력 실세인 김여정 단장이 참석했습니다. 라는 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주변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는 미일 중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반도 문제의 실제 당사자는 남과 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과 북이 직접 대화하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진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지방선거, 개헌,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 북한 핵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이게 이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먼저 지방선거와 개헌의 이 동시선거가 가능하냐.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선거라기보다 동시투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개헌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단일안. 예. 단일화된 하나의 안이 있어서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단일화된 안이 없다.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제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 절박해야 되거든요. 지난번 87년 때는 호언철폐, 독재 타도 하면서 우리가 직선제만 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직선제 개헌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87년 개헌이 됐다면 지금 그만큼의 어떤 절박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바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이 6월 달까지 가능할 것인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서영우 소장님. 개헌 국민투표에 개헌 국민투표가 직접 되지 않더라도 야당에게는 제가 보기엔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개헌은 국회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명의 그러니까 발의안이 동의가 돼야지 국민투표에 붙여지죠. 발의는 100명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발의가 되고요. 그렇죠. 200명의 찬성 없이는 국민투표의 회부가 안 되죠. 불가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개헌투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헌에 미온적일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개헌을 둘러싼 전국 주도권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가 주도하게 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대통령 중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자치분권의 핵심 내용인 자치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에 관심이 매우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개헌에 만약에 반영해서 개헌안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자치시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 여당 대 과거 권력 독점 기득권으로 반대하는 야당의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야당이 불리할 겁니다. 따라서 야당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해서 청와대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사실 하나의 조간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개헌 특위에서 자문회의에서 실제로 안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말씀하셨듯이 지방 분권만 핵심으로 있다면 야당, 그러니까 특히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불리할 텐데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혁명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렇게 바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을 언제 삭제해버린다든지 경제에서도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용어라든지 혹은 기간제 파견제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헌법에서 너무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려서 그 규정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유했던 시장 중심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적 질서 반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이 만들어졌다면 사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아니 지방분권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도 지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종근 실장님이 안타까운데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잡으셨는데 오늘 모 조간에서 일면 톱으로 보도한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이 아니라요. 국회 개헌특위에서 자문위원들이 자문 성격으로 제안한 것인데 국회에는 정부 여당의 민주당만인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인 야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안들, 진보적이나 보수적 안을 놓고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안인 것이 이것이 마치 확정된 개헌안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회적 시장 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인지 사회적 경제인지는 그건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시장 경제는 독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냐. 소잘레 마르크트 비슈샤프트. 그래서 이거는 역시 가방끈이 짧아서 역시 교수님. 아니요. 제가 독일에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사회적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시장 경제는 다른데 오늘 아침 조간지라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게 사회적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것이 정부안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모여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자문위원들 안 중에 한 가지라는 거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국회가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방선거 뭐 이거 저기 홍준표 대표는 자기 이 대표직을 걸겠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그 대표직 본인이 안 걸겠다 그래도 선거 잘 못 되면 다 불러놔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우 실장님. 아니 그렇죠. 걸게 너무 야하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지금 전당대회는 지방선거 이후에 몇 개월 후면은 또 전당대회 해서 당대표 바꿔야 되고 또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 총선과 그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앞으로 또 3년 4년 남았으니까 그건 아직도 요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지금 6개의 그러니까 17개 광역에서 6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8개를 갖고 있다가 2개 정도를 이제 뭐 내주겠다라는 어떤 계산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질문의 어떤 그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이분들 중에 사실 이번에 누가 웃을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웃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여당의 독주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어떤 그런 뭐 홍준표, 뭐 안철수 또는 유승민 이 세 분이 졌다라고 수긍을 할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서영호 소장님. 네, 좀 이번 야당은 저는 구도 선거에서 벗어나서 인물과 이슈 선거로 승부해야 승산이 있다. 특히 이슈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구도 인물 이슈로 치러집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위해서 여야 1대1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숙한 구도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1년도 채 안 돼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70%대라고 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오히려 정부 야당이 문재인 정부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주장이 훨씬 더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구도 문재인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을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 선거보다는 인물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인물 선거를 보더라도 홍정욱이라든가 안대희 씨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미 검증되었고 따라서 야당에게 남은 것은 이슈 카드입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무상급식을 선거 이슈로 내세워서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아직도 이 구도선거에 매달려서 정계 개편에만 몰두할 경우에 이 정계 개편이 특히 국민적인 관심인 복지, 최저임금, 정부주도 일자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을 더 걱정해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개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같이 치러질 경우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먹어버리거든요, 이슈를. 그거하고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슈를 더 선점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승패가 또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정우 실장님.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개헌 부분은 어차피 개헌을 안 하겠다는 쪽이 불리해요. 어느 순간이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불리했던 건 옛날에 경선 이전에 마치 반개혁, 개헌적인 어떤 입장이었고 나머지 모든 잠룡들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개헌이라는 기치로 뭉쳤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불리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되자마자 거의 그 경선 치르고 대선부터 개헌이라는 이슈를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개헌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이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랑은 약간 좀 뉘앙스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분권이라는 측면을 기초로 내걸었을 때의 개헌 대 반개헌 구도라면 반개헌 쪽이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북한 문제는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가 돼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아주 정말 뭐 진짜 7차 핵폭탄 실험이 뭐 태평양 상공에 떨어지지 않는 한에는 큰 어떤 그 변동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예, 최영호 소장님. 네, 저는 개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 모두가 대선 시절에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들이 지켜져야 하는데 야당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본인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북한 변수인데 예전에는 북풍이 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진보는 북한의 퍼주기, 안보에 무능하다고 하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북핵 문제를 제재와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세가 북한 스스로가 핵을 고도화시켰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해서 이제 대화에 나오겠다고 사인을 보내고 있고 중국도 시진핑 2기 체제가 안정화됨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세 변화에 맞춰서 보수 정당이 예전과 다른 냉전과 대결적인 대북관이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에 대한 그 평화 정책에 대한 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면 이번에 북풍은 오히려 보수 정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이 전향적인 대북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쳐지게 되면 그것도 변수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좀 예의가 갖춰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저희 그 정치사 중에 굉장히 특이한 형태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는 대개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둔 정당 또는 지역적으로 맹주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서 지역연합의 형태거나 아니면 가치연합, 이념적인 플러스 알파 운동권과 손을 잡는다든지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의 가치연합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실 지역적인 기반이 전혀 없거든요. 지역적인 기반도 없고 또 이번에 통합이 마치 목적처럼 얘기하는데 통합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지 과정상. 근데 지금은 무엇을 위한 거는 안 보이고 다 통합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이건 그러니까 연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손잡음? 선거 치른 이후에 계속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가치나 혹은 효용성이 있느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큰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영 소장님. 네. 국민의당과 바른당은 삼국지 속에 유비의 천하 삼분지계로 천하 패권을 잡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먼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정치권을 진보의 민주당, 보수의 한국당, 중도의 국민바른당으로 3분해서 그다음에 2차적으로 보수와 중도가 손잡아서 진보 민주당을 누른 다음에 결승전에서 중도가 보수를 꺾어서 승리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나 3분지계는 국민을 설득시킬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3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돼야 하는데 지금 3당을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고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없는 통합은 자칫 영남에서는 국민의당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호남에서는 바른정당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동남풍이 되어서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통합이 오히려 연한계가 되어서 불화산 하나로 전멸하는 삼국지의 또 다른 명승부였던 적벽대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2018년 첫 순서였었는데 여러분의 어떤 두 분에 있어서의 분석이 올 한 해 우리나라 전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한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시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진짜 복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좀 확인해 보죠. 새해 최저임금 오르죠. 1월 1일부터죠. 그렇습니다. 그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월급이 오르는 거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 월급이 오를까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7,530원 16% 오릅니다. 작년보다. 예.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고요. 월급으로 일 8시간 일한다고 하시면 157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157만 원이 오른다. 네, 157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속도가 빠르니까 최저임금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죠. 뭐 식당이나 뭐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거를 가격에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알바도 아르바이트생도 덜 쓰고 무인 점포로 전환하면서 대학생들이 알바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졌다라고 하고요.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예, 다 들으셨겠지만 병장 월급이 이제 40만 원 시대가 열렸고요. 이등병도 30만 원 시대. 거의 2배 오른 거네. 맞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비해 2배가 되는 거고 최저임금 기준 뭐 절반까지 올린다라는 게 지금 정부 계획이고요. 예비군도 억울하잖아요. 군대 제대로 군 잘못 가가지고 나는 10만 원, 20만 원 먹고 저희 때는 1만 원, 2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거의 없었어요. 네, 네. 이제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이제 1,000원에서 15,000원으로 퍼센티지로 하면 50% 올랐네요. 네. 네. 뭐 다 오르게 되고요. 대신 뭐 다른 것도 오르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 오르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오릅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자 증세라고 하는데. 현재는 연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38% 과표 기준이죠. 38% 소득세를 내는데 이제 새해부터 3억 원 이상 기준 구간부터는 40%, 5억 원이 이상이면 42%가 되고요. 뭐 다들 세금 이렇게 많이 내고 싶은 게 새해 소망이겠죠. 이제 월급이 이렇게 소득이 올라야지 세금도 많이 내게 되는 거고요. 법인세가 이제 22%에서 25% 소득 과표 기준 그 이익 기준이죠. 이제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르게 되고요. 이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죠. 양도세 부담이 4월부터 중과가 되죠.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이상 기존 세율에서 더 올라가서 파느냐 마느냐 버티느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느냐 계속 고민을 거듭하게 되겠죠. 주택담보대출은 좀 더 엄격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월 초부터 도입이 될 텐데요. 신 DTI 제도라고 해서 다이어트하면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담보대출의 기존 담보대출의 원금까지도 한도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대출은 조이고 미래소득을 좀 반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한도는 더 늘려주는 게 핵심이고요. DSR,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심사제도. 이거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모든 대출을 다 한도에 넣어서 한도를 더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뭐 대출만 조이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정 최고금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도 내려갑니다. 2월 8일부터 연 27.9%에서 연 24%로 떨어집니다. 제가 10년 전에 금융권 출입할 때 그때 금리가 연 66%였거든요. 그랬어요? 연 24%로 거의 10년도 안 돼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 관련 제도도 바뀌는 게 많네요. 신입사원분들 유념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연차 쓸 때 다음에 걸 당겨 쓸 수 있으면 당겨 쓰기라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26일간 최저 기준을 맞춘 거죠. 그러면 작년에 들어간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더라도 뭐 다시 들어가든가요. 다른 회사. 근데 그럴 필요는 차라리 없고요. 욕을 하십시오. 보통 연차를 다음 해로 네. 2월 시킬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그러지 않고 요즘엔 다 보너스로 주거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대부분의 기업은 보너스로 주면 다행인데 연차 보상부를 해주면 다행인데 소멸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뭐 억울하더라도 취직한 것에 대해서 되게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 산재냐 아니냐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 중에 출퇴근길에 산재냐 아니냐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그동안은 통근차만 이제 교통사고 나면 산재로 인정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대중교통수단,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자전거, 도보 이렇게 출근하다가도 기존에 가던 출퇴근길이라면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화장실 말고 이제 일반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새해부터 공식적으로 휴지통이 사라져서 사용한 휴지는 이거 잘한 거예요. 아주 외국 사람들이 질색을 해요, 이거. 맞습니다. 이게 신 교수님의 정책 자문을 받아서 그런지 독일식으로 자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제 얘기는 안 들어줍니다. 근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화장실에 휴지통 있는 데가 몇 나라 없어요. 이건 잘한 일인데. 그리고 또 이것도 올해 바뀌죠. 앞으로 식당 같은 곳에 예약을 해놓고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이른바 노쇼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약부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뭐 다들 갑자기 일 생겨서 취소하는데 1시간 내에 임박해서 취소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식사 시간 1시간 내에 취소를 하거나 아예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예약하면서 낸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약 보증금을 걸어둔 기억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에는 예약 보증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 기준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뭐 맛집 같은 경우, 인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약 보증금을 만들겠죠. 그래서 뭐 호텔 같은 경우에 뭐 그 카드를 그냥 임시로 걸어두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뭐 계좌 이체를 해두거나 그런 형태 아니면 단골 회원제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약 보증금을 요구하는 식당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1시간 내에 취소를 할 거면 취소를 하고요. 꼭 가셔야 되고 돌잔치나 칠순 같은 연회는 기존에 뭐 다마다 달랐어요. 업장마다. 근데 앞으로 공정위 기준은 한 달 전에 취소하면 괜찮고요. 한 달 전에서 7일 전에 하면 계약금으로 낸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되고 거의 임박해서 7일 내에 취소하면 그 위약금으로 건 계약금 외에 이용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반대로 식당 책임, 업장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식당 책임으로 예약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흔히 얘기한 더블 부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약 보증금의 2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소비자 보호 형태로 바뀌는 것도 많으니까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설 기자는 역세권을 사세요? 역세권 기준이 뭘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신 교수님이 사시는 곳은 제가 정확히 아니까 역세권은 맞습니다. 거기 역세권이에요. 가락시 점점 이런 곳이잖아요. 그죠? 역세권에서 가까이 살수록 뚱뚱하지 않다. 진짜예요? 아니 이거 조금 걸어가지고 뚱뚱할 것 같은데. 신 교수님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역세권에 안 살았으면 더 이렇게 뚱뚱하셨겠죠. 근데 서울연구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역세권을 생기면 보통 상권이 형성되잖아요. 그 상권에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있지만 체육시설이나 뭐 각종 위락시설, 이런 복지시설들이 함께 들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접근성이 좋아져서 신체 활동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비만도가 좀 떨어지더라. 역세권에 사는 사람들. 근데 뭐 지하철은 이랬던데 버스 정류장 한번 봤더니 버스 정류장하고 비만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는 어디나 다니기 때문에 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그냥 오히려 차를 타고 다니는 거지 상권이 따로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먹는 게 주변에 많으면 당연히 비만도가 올라갔습니다. 생활 반경 1km 내에 치킨집이 많을수록. 근데 요즘 1km 이내에 치킨집 있다고 안 가나요? 다 배달시켜서 먹는데 500m에 패스트푸드점이 많을수록 어린이들 특히 그럴 텐데 비만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통시장도 가능하면 아무튼 거리는 멀수록 비만 됐다는 이런 기름진 음식과 접근성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기름진 음식 확실히 체중을 많이 늘리긴 늘려요.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금융상품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 이렇게 정의를 안 내렸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그 기준을 아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하를 시키면 아닐 텐데 만약에 정식으로 이제 각하 안 시키면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할 텐데 한 변호사가 비트코인 열심히 투자했던 변호사로 보이는데 날리셨구나.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정부가 특별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실명 거래를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세하겠다라고 하고 하면서 전 세계 비트코인 시세가 움직였잖아요. 이때 이제 피해를 봤나 봐요. 아마도 추정이 되는데 이것 자체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다. 이 초법적 규제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근데 헌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헌재도 계신 분들도 비트코인 투자하느냐, 연구관들이, 재판관들이 예.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정말 우리가 살면서 생전 처음 겪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2017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 앞으로 또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지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부터 알아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이에 또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29일, 30일 실시하고 새해 첫날 발표한 조사, 전국 1,005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2.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특별히 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6.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4.6%로 나타나 적폐청산 계속이 적폐청산 피로감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적폐청산 계속 의견이 높았지만 60대 이상 자영업 또 TK와 PK 지역에서는 상대적 피로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김정은이가 그 신년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뭐 남북대화 가능성, 다시 말해서, 상당히 소위 말해서 통남복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획책하고 남남 갈등을 획책하려 한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미국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거를 신경 쓸 때가 많은데 신경 쓸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누구하고 신뢰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 단추는 자신의 책상 위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화해의 올리브 줄기를 내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 한반도 문제는 이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그 관계가 더욱 중요시될 텐데요.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 중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의견이 이 절반이 넘는 5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8%, 아베 총리는 1.5%에 그쳤습니다. 예.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중국.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여론이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과의 관계가 또 다른 응답자 계층에 비해서는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이 평창올림픽 때 이제 그 한미훈련, 군사훈련 연기가 지금 미국 측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어때요? 네.
아침에 최문순 지사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예. 이 강원지사로서 상당히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정부에서는 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민 여론입니다. 군사훈련 연기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3.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30.1%로 나타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강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올해 이제 있을 이벤트 중에 개헌하고 지방선거인데, 이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정당의 지지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각 정당 지지율은 현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발표되는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후보들이 가장 가슴을 졸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올해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 되는 것이 정당 지지도인데 이 정당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44%, 자유한국당 10%, 국민의당 6.2%, 바른정당 4.8%, 정의당 3.7%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느 정당도 결정하지 못한 이 무당성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로 지지율,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 그리고 구도, 또 후보라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정당 지지율이 높은 데다 이 적폐청산 탄핵 국면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합하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예.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지로 물어봤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40.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이 14.2%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0.1%, 정의당 4.2%로 나타났거든요. 이 통합정당의 선거 지지율이 이 10% 중반으로 나오며 유의미한 통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당을 견제하거나 광역단체장 승리 가능성을 확보해주는 아주 화끈한 높은 수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서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신년 여론조사 발표한 그 각종 신문 방송사의 선거조사를 종합해 볼 때 이 서울, 인천, 경기 뭐 이런 수도권이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초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부산, 경남, 대구 이쪽도 상당히 또 초관심 지역인데 사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이들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경향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관심이 많으신 내용일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이 승패는 이 부산, 경남, 인천, 경기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누가 당선됐느냐가 여야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가장 앞서 나가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경기도는 이재명, 인천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앞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더 관심이 가는 지역이 부산과 경남일 텐데요. 이 부산과 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예상되는 오거돈 전 장관과 김경수 국회의원이 앞서 나가는 조사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물론 이 시점의 결과가 6월 지방선거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어서 곧 수성을 전망했던 것과 신년 여론조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초반 판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구 지역도 관심입니다. 대구에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가장 안정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곳이 대구라고 그동안 전망되어 왔는데 이번 신년조사에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개헌 관련 여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헌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노노노, 이 여론이 급하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과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 개헌 필요성은 여론 72.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헌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 물어봤더니 시급하다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나왔을 텐데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만 투표를 하면 된다가 3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권력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 4년 중임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이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는 이루어질지 상당히 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년 중임제 대통령 권력 구조의 국민투표가 언제 처리될지 얼마나 이 정치권 또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2018년 오늘 1월 2일이죠. 처음으로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근인 만큼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정말 행운이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고 1년 내내 행복만 하는 그런 1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